내 인생에서 위저보드 오이자 보엇. 한국에서는 보통 분신사바와 유사한 강령술 도구로 인식되지만 여기서는 서양식 위저보드를 지칭을 사용해본 경험은 딱 2번이다. 그리고 그 2번의 경험은 내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 2번째 경험에 대한 것이지만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내 깊은 불신의 시작점이었으니까. 첫 번째 시도는 고등학생 때였다. 당시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냉소적이고 세상 모든 것을 과학적 잣대로만 판단하려 드는, 어찌 보면 오만한 10대였다. 유령이나 사후세계 같은 건 그저 심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쯤으로 치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친구 몇몇과 함께 누군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 앉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낡고 조잡한 위저보드를 펼쳐놓게 되었다. 분위기는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고 있었다. 이런 장난감으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보드는 꽤나 엉성했다. 나무판 위에 알파벳과 숫자, 그리고 예스와 노가 어설프게 그려져 있었고, 우리가 포인터로 사용한 것은 뒤집어 놓은 작은 유리잔이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촛불 몇 개 의지한 채 서로의 손가락을 유리잔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질문을 시작했다. 물론 질문이라고 해봤자 이 중에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라거나 우리 반 담임 선생님 비밀 알아 같은 유치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유리잔은 움직였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럽고 예측 가능했다. 나는 그룹 중 한 명이 분명 쇼맨십을 위해 일부러 유리잔을 움직이고 있다고 확신했다. 증명할 방법은 없었지만 그의 능글맞은 미소와 과장된 몸짓은 내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하나같이 모호했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나마 의미가 통하는 대답들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추측 가능한 범위 내의 것들이었다. 그날의 위저보드 경험이 실제 영혼과의 접촉이었음을 증명할 만한 유일한 단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집 고양이의 이상 행동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몇 주 동안 우리 집 고양이는 우리가 위저보드를 했던 바로 그 자리, 다락방 문 앞을 떠나지 않고 하염없이 안쪽을 응시하곤 했다. 마치 그곳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에 우리 모두 그 행동이 꽤나 기이하다고 생각했지만 고양이의 이상행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잦아들었고 우리 역시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어떤 존재와 연결되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의 준비가 미흡했거나 혹은 영혼을 대하는 예의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나는 여전히 우리가 실제 영혼과 접촉했다는 것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의 경험은 그저 친구들과의 어설픈 장난 혹은 누군가의 교묘한 속임수 정도로 치부될 뿐이었다. 나의 무신론적인 세계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몇 년 후 내가 경험하게 될 2번째 위저보드 세션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심지어 죽음에 대한 나의 생각까지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강렬하고도 불가해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내가 그토록 확신했던 물질적인 세상 너머에 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주 깊고도 선명하게
내 마음에 새겨 넣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나는 어느덧 풋풋한 고등학생 시절을 뒤로하고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신입생이 되어 있었다. 낯선 도시,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숨 막힐 듯한 자유.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설레면서도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교차하는 나날이었다. 나는 지방 소도시 출신이었기에 거대하고 활기찬 서울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밤낮 없이 불야성을 이루는 거리, 그리고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나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미지의 세계에 첫발을 내디딘 탐험가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다. 대학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다채로웠다. 나는 다양한 배경과 개성을 가진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과 함께 밤새도록 토론을 벌이거나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이 잘 맞았던 3명의 친구가 있었다. 박준호, 포준하오, 김수민, 진쇼민, 그리고 최지은, 추이즈언. 준호는 공대생으로 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였다. 그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미신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동시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 호기심은 누구보다 강한 아이러니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수민이는 문학을 전공하는 감수성이 풍부한 친구였다. 그녀는 평소에는 쾌활하고 긍정적이었지만 가끔씩 세상의 어두운 면이나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지은이는 나와 같은 과동기로 겉보기에는 차분하고 내성적으로 보였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누구보다 따뜻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였다. 우리는 종종 수업이 끝난 후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 모여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다. 커피 향과 함께 섞여 나오는 우리의 대화는 때로는 진지했고 때로는 유쾌했으며 또 때로는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늦은 오후였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카페 안은 따뜻한 커피 향과 나른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과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자연스럽게 각자가 경험했던 기이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옮겨가고 있었다. 수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댁에서 하룻밤 자는데 밤새도록 다락방에서 누가 구슬 굴리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잤던 적이 있어. 다음날 아침에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 집에는 원래부터 구슬 귀신이 산다고 하시더라고. 그녀는 오싹하다는 듯 어깨를 살짝 떨었지만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지훈이도 질세라 자신의 경험담을 꺼내놓았다. 나는 예전에 친구들이랑 폐가 체험 갔다가 아무도 없는 방에서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들려서 혼비백산했던 적이 있어.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바람 때문에 낡은 피아노 건반이 저절로 눌렸던 거였지만 그때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피식 웃었다. 역시나 대부분은 착각이거나 우연의 일치 혹은 과장된 기억일 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 하나가 고개를 들고 있었다. 고등학생 시절 친구들과 함께했던 그 어설펐던 위저보드 세션, 그리고
그 후 며칠 동안 계속되었던 우리 집 고양이의 이상행동. 현서, 너는 그런 경험 없어? 수민이가 나를 보며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어차피 믿어주지도 않을 텐데. 하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다. 어쩌면 이 친구들이라면 나의 그 기묘했던 경험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등학생 시절의 그 위저보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엉성했던 보드, 조작이 의심스러웠던 친구,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었던 대답들. 하지만 마지막으로 다락방 문 앞에서 하염없이 안쪽을 응시하던 고양이의 그 기이한 눈빛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수민이와 지은이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준호는 여전히 회의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글쎄, 위저보드라. 준호가 입을 열었다. 그거 대부분은 아이디오 모터 효과, 이더 모tor 에펙트라고 하잖아. 무의식적인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포인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과학적으로는 이미 증명된 현상이야. 하지만 고양이는 수민이가 반박했다. 고양이가 아이디오 모터 효과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리는 없잖아. 그건 우연의 일치였을 수도 있지. 아니면 고양이가 다락방에서 나는 어떤 소리나 냄새에 반응했을 수도 있고. 준호는 여전히 냉철한 태도를 유지했다.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은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래, 어쩌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고양이의 눈빛만큼은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있잖아, 우리도 한번 해볼까? 위저보드. 그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와 수민이는 물론 준호조차도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뭐, 지금 장난하는 거야? 내가 되물었다. 아니, 진심이야. 지은이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 사실 예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어. 현서 이야기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해졌고. 물론 준호 말대로 그냥 심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수민이도 지은이의 말에 동조했다. 나도 찬성 재미있을 것 같아. 우리가 직접 해보면 알겠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나는 여전히 망설여졌다. 고등학생 때의 그 불쾌하고 찝찝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시 한번 호기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만약 그때와는 달리 좀 더 진지하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시도한다면 정말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어쩌면 수년 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작은 의문, 고양이의 그 기이한 행동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 준호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우리들의 뜨거운 눈빛에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대신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내가 위저보드 사용법이랑 주의사항 같은 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 그리고 만약 정말로 무언가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나도 인정하지. 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호기심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위저보드 세션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그리고 약간의 충동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결정되었다. 우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비교적 조용하고 방해받을 일이 적은 준호의 자취방에 모여 실험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그날 이후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뒤숭숭했다. 고등학생 때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밤에는 가끔씩 잠을 설치기도 했다. 여전히 위저보드의 실체에 대해서는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아주 희미한 기대감 같은 것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로 무언가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비이성적인 예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금요일 밤이 다가왔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서울의 밤하늘은 뿌연 스모그 너머로 희미한 별빛만을 간신히 내비치고 있었다. 우리는 준호의 작은 자취방에 둘러앉아 조금은 긴장된 그리고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 실험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는 며칠 동안 인터넷과 도서관을 뒤져가며 위저보드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그의 손에는 직접 만든 제법 그럴듯한 위저보드 판과 함께 방 안에 나쁜 기운을 정화한다는 세이지 묶음까지 들려 있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학구적인 표정이었다. 박준호의 작은 자취방은 금요일 밤의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방 안을 밝히는 것은 책상 위 스탠드에 희미한 주황색 불빛과 우리가 둘러앉은 작은 교자상 위에 놓인 몇 개의 양초뿐이었다. 준호는 마치 중요한 과학 실험이라도 준비하는 사람처럼 잠옷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이 며칠 동안 공들여 만든 위저보드 판을 펼쳐 놓았다. 그것은 고등학생 시절 우리가 장난삼아 사용했던 조잡한 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그럴듯해 보였다. 두꺼운 하드보드 지 위에 검은색 시트지를 깔끔하게 붙였고 그 위에는 은색 마커로 알파벳과 숫자 그리고 예스와 너, 굿바이라는 단어가 마치 인쇄한 것처럼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중앙에는 태양과 달, 별 같은 신비로운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어딘가 고풍스럽고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포인터로는 끝이 뾰족한 작은 나무 조각을 사용했는데 바닥에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얇은 펠트지를 붙여놓았다. 자, 이게 바로 내가 며칠 밤낮으로 연구하고 제작한 준호표 정품 위저보드다. 준호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싸구려 플라스틱 장난감이랑은 차원이 다를걸. 재료부터 디자인까지 최대한 정통 방식을 따르려고 노력했으니까 김수민과 최지은은 신기한 듯 보드판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와, 준호 너 진짜 대단하다. 이걸 직접 만들었다고 수민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지은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묘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나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물론 준호의 노력과 정성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판때기가 정말로 영혼을 불러낼 수 있을 거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그래봤자 결국 종이와 나무 조각일 뿐인데. 그리고 이게 하이라이트지. 준호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마치 마른 프립을 엮어 만든
몽둥이처럼 보이는 세이지 묶음이었다. 이걸로 먼저 방 안의 나쁜 기운을 정화해야 한대. 일종의 결계를 치는 거지. 그래야 순수하고 선한 영혼과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는 라이터로 세이지 묶음 끝에 불을 붙였다. 이내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독특하고 톡 쏘는 듯한 향기가 방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준호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세이지 묶음을 들고 방 안 구석구석을 돌며 연기를 피워 올렸다. 창가, 문틈, 심지어 우리들 머리 위까지. 그의 모습은 마치 고대의 주술사처럼 경건하고도 신비로워 보였다. 수민이와 지은이는 그의 행동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고 나는 애써 웃음을 참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정말 가지가지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 향긋하면서도 톡 쏘는 세이지 향과 몽롱하게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을 조금씩 다른 세계로 이끌고 있는 듯했다. 이성적으로는 여전히 불신했지만 감성적으로는 이 기묘한 의식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정화 의식이 끝나자 준호는 우리에게 위조보드 사용에 대한 몇 가지 규칙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존중하는 마음이야. 절대로 장난으로 임해서는 안 돼. 우리가 불러낼 존재는 인격을 가진 영혼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사뭇 진지했다. 그리고 질문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물어보거나 영혼을 시험하려는 듯한 질문은 피해야 해. 대답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만약 영혼이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혹은 불쾌한 기색을 보이면 즉시 세션을 중단해야 한다. 그는 또한 세션 시작 전과 후에 반드시 정중하게 인사하고 영혼이 떠나갈 수 있도록 굿바이로 포인터를 이동시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이승이 계속 셔츠깃을 파고들거나 심지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도 덧붙였다. 그리고 절대로 혼자서는 하지. 박준호의 길고도 진지한 설명이 끝나자 그의 작은 자취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창밖은 여전히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빗소리가 방 안의 분위기를 더욱 새우산하게 만들었다. 책상 위 스탠드에 희미한 주황색 불빛과 교자상 위에 놓인 몇 개의 양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우리 네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준호가 직접 만든 위저보드판은 그 자체로도 어떤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는 듯했다. 나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깊은 불신을 간직하고 있었다. 고등학생 시절에 그 어설펐던 경험은 위저보드에 대한 나의 회의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준호의 진지한 태도와 철저한 준비 과정 그리고 이 기묘한 분위기는 나도 모르게 나의 오랜 불신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로 무언가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기대감과 함께 두려움이 교차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집중되어 있었다. 우리는 교자상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둘러앉았다. 나는 준호의 맞은편에 그리고 내 양옆으로는 김수민과 최지은이 자리를 잡았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상기시키고는 위저보드판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조각 포인터에 각자의 검지손가락을
가볍게 올려놓으라고 했다. 4개의 손가락이 포인터 위에 조심스럽게 포개졌다. 차갑고 매끄러운 나무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달되었다. 나는 의식적으로 손가락에 힘을 빼고 다른 친구들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장난을 치거나 무의식적으로 포인터를 움직이려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진지한 표정만이 어려 있을 뿐, 그 어떤 의도적인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방 안에는 오직 타닥거리는 촛불 소리와 우리의 긴장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느리게 흘러갔고, 그 무거운 침묵은 우리의 신경을 더욱 곤두서게 만들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이곳에 저희와 대화하고 싶으신 영혼이 계시다면 부디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포인터는 여전히 보드판 중앙에 미동도 없이 멈춰 있었다. 나는 속으로 역시나 하고 생각하며 실망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끝나버린다면 조금 허무하긴 하겠지만 동시에 안심할 수 있을 테니까 준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좀 더 또렷한 목소리로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혹시 이 방 안에 저희의 부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영혼이 계십니까? 저희는 당신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고 또다시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내가 막 준호에게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라고 말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스르륵,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포인터가 움직였다. 우리 4사람 모두 숨을 멈췄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지만 누구의 얼굴에서도 장난기나 의도적인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 포인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보드판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릴 만큼 강렬하고도 불가해한 순간이었다. 포인터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예스라는 단어를 향해 정확히 움직여 멈췄다. 세상에, 수민이가 거의 속삭이듯 탄성을 내뱉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뜨여 있었고, 지은이는 이미 2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준호 역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며 다시 질문을 던졌다. 저희와 대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에게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포인터는 다시 한번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알파벳이 적힌 곳을 향했다. 그것은 마치 수줍은 아이가 글씨를 쓰듯 조금은 서툴지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를 가리켰다. 나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고등학생 시절에 그 어설펐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현실감과 함께 등골을 타고 오싹한 전율이 흘렀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속임수도 아니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은 분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와의 소통이었다. 나의 오랜 불신은 그렇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포인터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유려하고 정교해서 우리 중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종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다른 친구들의 손가락을 유심히 살폈지만 그들의 손끝은 그저 포인터 위에 가볍게 얹혀 있을 뿐 어떤 힘도 가하고 있지 않았다. 준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처음에는 간단한 예, 아니요 질문으로 시작하여 점차 그 존재의 정체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갔다. 포인터는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신중하게 움직이며 그의 질문에 하나하나 응답했다. 그 대답들은 때로는 명확했고 때로는 모호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충격과 경이로움의 연속이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친구들의 움직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네 사람은 모두 똑같은 불가사의한 현상을 함께 경험하고 있었고 그 경험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현실이라는 개념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수민이는 어느새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지은이는 두 손을 모은 채 경건한 표정으로 포인터의 움직임을 좇고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흥분과 경외감이 묻어 나왔다. 그리고 나는 그저 할 말을 잃은 채 이 모든 광경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다. 나의 이성과 상식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동시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아주 작은 호기심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세이지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는 작은 자취방 안 흔들리는 촛불 아래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기묘한 대화를 이어갔다. 포인터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였고 그것이 멈출 때마다 탄성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의 오랜 불신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수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 기나긴 밤이 끝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임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이 흔들리는 불신 끝에 마주하게 될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박준호가 던진 이곳에 저희와 대화하고 싶은 영혼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위저보드 위 포인터가 예스를 가리킨 순간부터 우리 네 사람을 둘러싼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장난기나 호기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가득 들어찼다.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가 방 안벽에 기묘한 형상을 만들어냈고 창밖의 빗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처럼 느껴졌다. 이현서는 더 이상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표정으로 상황을 관망할 수 없었다. 내 눈앞에서, 내 손가락 끝에서 분명 살아있는 의지를 가진 것처럼 움직이는 포인터는 나의 오랜 불신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 움직임에는 어떤 감정과 의도가 담겨있는 듯했고 우리 각자의 미세한 떨림이나 무의식적인 힘과는 전혀 다른 독립적이고도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준호는 다시 한번 침착하게 하지만 이전보다 더욱 정중한 어조로 질문을 이어갔다. 저희와 대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당신을 존중하며 어떤 강요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포인터는 잠시 멈칫하는 듯하더니 이내 아주 느리고 신중한 움직임으로 알파벳판 위를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우리 네 사람의 시선은 일제히 포인터의 움직임에 고정되었고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울 만큼의 긴장감이 방 안을 감쌌다. 첫 번째 글자는 기였다. 그리고 김수민이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포인터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여 치를 가리켰고 이어서 를 차례로 짚었다. 최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 글자들을 조합해 읽었다. 김철민. 아주 평범하고 흔한 한국 남자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은 우리에게 그 어떤 이름보다도 무겁고 신비롭게 다가왔다. 김철민 씨, 맞으십니까? 준호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다. 포인터는 망설임 없이 예스로 향했다. 이제 우리는 그 존재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더 이상 막연한 영혼이나 어떤 것이 아니었다. 그는 김철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때 우리처럼 이 땅 위에 존재했던 한 사람이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 존재는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깝고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김철민 씨, 준호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다. 저희가 신뢰가 안 된다면 당신께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되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포인터는 다시 한번 느리지만 분명한 움직임으로 숫자판을 향했다. 1951년 우리 네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한국전쟁. 지금 우리와 대화하고 있는 이 영혼은 수십 년 전 이 땅을 휩쓸었던 그 참혹한 전쟁의 희생자였던 것이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조금 전까지 느꼈던 미지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나 약간의 공포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숙연함이 들어찼다. 나는 손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김철민이라는 이름의 이 군인은 어쩌면 나와 비슷한 나이 혹은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겪었을 고통과 절망 그리고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어렴풋이나마 느껴지는 듯했다. 혹시 군인이셨습니까?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으로 직접 질문을 던졌다. 포인터는 나의 질문에 응답하듯 다시 한번 예스를 향해 움직였다. 그리고 잠시 후 그것은 다시 알파벳 판으로 이동하여 몇 개의 단어를 더 만들어냈다. 이등병, 프라이빗, 전투 중, 인 배틀, 이등병 김철민, 전투 중 사망. 간결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들이었다. 그의 짧았던 생애와 비극적인 최후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의 넋을 기리듯 침묵 속에서 그의 존재를 느끼려 애쓸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민이가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김철민 이등병님, 지금 괜찮으신가요? 혹시 저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라도 있으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혹시라도 그가 이승에 남겨진 미련이나 원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심정이었다.
만약 그가 무언가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를 돕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포인터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아주 부드럽고 평온한 움직임으로 글자들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괜찮다, 괜찮다. I'm okay. 이곳은 평화롭다, 평화롭다. This place is peaceful. 평화롭다고 우리는 놀라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전쟁터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영혼이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이 평화롭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사후세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준호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질문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천국이나 지옥 같은 곳과는 다른 곳인가요? 포인터는 망설임 없이 노우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더욱 놀라게 만드는 대답을 들려주었다. 그런 것은 없다. 그런 것은 없다. Such things do not exist. 천국도 지옥도 없다. 그 말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김철민 이등병이 말하는 그 평화로운 곳은 대체 어떤 곳이란 말인가? 나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안도감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끔찍하고 절망적인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또 다른 시작, 혹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형태의 존재로 나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때까지도 나는 여전히 무신론자에 가까웠지만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가사의한 현상과 김철민 이등병의 침착하고도 단호한 대답들은 나의 오랜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현상이나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일관된 소통이었다. 우리는 그 후로도 한참 동안 그와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은 고통도 슬픔도 없는 아주 평온한 상태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했다. 그의 이야기는 기이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쓰러져간 한 젊은 군인의 영혼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나는 그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방황하고 있거나 혹은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빛이라도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찾아온 것인지도 모른다. 창밖의 빗소리는 어느새 잦아들었고 방 안을 밝히던 촛불도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이미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그와의 대화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임을 직감했다. 이 기묘하고도 경이로웠던 첫 번째 만남을 아쉬움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맺어야 했다. 김철민 이등병의 영혼이 전하는 말들은 우리 네 사람에게 깊은 충격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경이로움을 안겨주었다. 이곳은 평화롭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 그의 간결하지만 단호한 대답들은 우리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고정관념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듯 했다. 전쟁터에서 쓰러져간 젊은 군인의 영혼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건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면서 동시에 강렬한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역시 박준호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호기심과 지적인 탐구심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경건함과 함께 조심스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김철민 2등 병님, 만약 저희가 알고 있는 천국이나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께서 계신 곳은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곳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공간인가요? 준호의 질문에 우리 모두 숨을 죽이고 포인터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그의 질문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했던 것,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었기 때문이었다. 포인터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아주 부드럽고 유려한 움직임으로 글자판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를 떠다니는 조각배처럼 평화롭고 안정된 느낌이었다. 이곳은 장소가 아니다. 이곳은 장소가 아니다. This place is not a place. 하나의 상태, 하나의 상태, a state of being.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Everything is connected.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 a state of understanding and accepting. 우리는 포인터가 만들어내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그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다. 장소가 아닌 상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상태, 그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떤 사후세계의 모습과도 달랐다. 화려한 천국도 끔찍한 지옥도 아닌 어쩌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어떤 근원적인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곳에는 고통이나 슬픔 같은 감정도 없습니까? 최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어리고 있었다. 포인터는 망설임 없이 해노우를 가리켰다. 오직 평온함만이, 오직 평온함만이, only tranquility, 평온함. 그 단어가 주는 위안은 생각보다 컸다. 삶의 모든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 오직 순수한 평온함만이 존재하는 상태. 그것은 어쩌면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상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안도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해방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오면서 죽음은 그저 모든 것의 끝, 완전한 소멸이라고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만약 김철민 이등병의 말이 사실이라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기대할 수도 있는 평화로운 여정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김철민 이등병님, 김수민이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이어갔다. 그녀는 어느새 눈물을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영혼과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죽음 이후의 삶이 그렇게 평화롭다면 왜 어떤 영혼들은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원혼이 되어 떠도는 것일까요? 저희가 아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는 그런 존재들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궁금해했던 질문이기도 했다. 만약 사후세계가 그토록 평화롭다면 왜 수많은 귀신 이야기들이 존재하며 또 어떤 영혼들은 이승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고통받는 것일까? 포인터는 잠시 멈춰서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그리고 잠시 후 그것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한 감정, strong emotions, million lingering attachment, regret, 놓지 못하는 마음, a heart that cannot let go. 그것들이 그들을 묶는다. Those things bind them. 우리는 그의 대답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다. 강한 감정, 미련, 그리고 놓지 못하는 마음. 그것들이 죽은 영혼을 이승에 묶어두고 그들을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이 헤오름 크루즈에 떠도는 그 어린 소녀 귀신 역시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 풀지 못한 강한 감정과 미련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그 묶인 영혼들은 영원히 고통받는 건가요? 지은이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다, 너. 포인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시간이 해결한다. Time resolves it. 혹은 누군가의 도움, 혹은 누군가 위 도움, or someone's help. 그의 대답은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안겨주었다. 비록 지금은 고통 속에 묶여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들도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어쩌면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김철민 이등병님,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은 한 번의 삶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회, reincarnation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윤회, 동양 철학의 핵심적인 개념이자 수많은 종교와 신념 체계에서 이야기되는 영혼의 순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여정의 일부일 뿐이었다. 포인터는 잠시 동안 알파벳판 위를 빠르게 맴돌았다. 마치 어떤 단어를 찾고 있지만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 망설이는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대답했다. 먼저 그것은 yes를 힘차게 가리켰다. 그리고 잠시 후 마치 무언가를 정정이라도 하려는 듯 다시 no를 가리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벳판 위에서 유사, similar라는 단어와 다르다, different라는 단어 사이를 몇 번 왕복하더니 마침내 그 중간 어디쯤에서 멈춰 섰다. 우리는 그의 대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잠시 혼란스러웠다. 예이면서 동시에 아니오라니, 그리고 유사하지만 다르다니,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윤회와는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형태라는 뜻일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다. 어쩌면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에 따른 윤회나 혹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심판과 환생과는 다른,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더 복잡하고 심오한 과정이 존재한다는 의미일지도 몰랐다. 포인터는 나의 말에 응답하듯 아주 살짝 위아래로 움직였다.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 수 없는, 하지만 무언가를 인정하는 듯한 미묘한 움직임이었다. 나는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함께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만약 윤회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유롭고 긍정적인 형태라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고, 우리의 영혼은 그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마침내 김철민 이등병이 말하는 그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었다. 나의 오랜 무신론적인 세계관은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이제 내 마음속에는 이 세상과 우주,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상은 정말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한한 신비와 진실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창밖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어느새 밤새도록 이어진 우리의 기묘한 대화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촛불은 거의 다 타들어가 간신히 심지만을 태우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새벽의 차가움과 함께 묘한 피로감과 만족감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모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김철민 이등병과의 작별을 준비해야 할 시간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고 또 느끼게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 분명했다. 김철민 이등병의 영혼이 윤회에 대해 답했던 그 미묘하고도 심오한 방식, 예이면서 동시에 아니오였고 유사하지만 다르다였더는 우리 네 사람에게 깊은 사색의 시간을 안겨주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아주 희미하게 창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고 거의 다 타들어간 양초의 마지막 불꽃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전의 긴장감이나 공포감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과 함께 지적인 피로감이 감돌았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영혼이 남긴 그 알쏭달쏭한 메시지의 의미를 되새기느라 분주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윤회, 즉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고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의 순환과는 다른 어떤 더 자유롭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 진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일까? 박준호는 턱을 괜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김수민은 두 손을 모은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최지은은 여전히 약간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의 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나, 이현석, 나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었다. 평생을 지배해왔던 나의 경고했던 무신론적 세계관은 이제 완전히 해체되어 버렸고 그 빈자리에는 이 세상과 우주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혼란스럽게 피어나고 있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더 큰 여정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면 그 생각은 내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아주 작은 희망 같은 것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쩌면 내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다음 생에서도 똑같은 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 아닐까요? 기억이나 자아는 사라지지만 어떤 본질적인 에너지나 영혼의 정수 같은 것만이 남아 새로운 형태로 순환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유사하지만 다른 윤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 있는 해석이야. 현서야. 많은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이야기하곤 하지. 개별적인 자아보다는 우주적인 의식이나 생명력의 흐름 같은 것 말이야. 만약 그렇다면 김철민 이등병님이 말씀하신 평화로운 상태라는 것도 이해가 돼. 모든 개별적인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 더 큰 전체와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일 수도 있겠지. 수민이도 조용히 눈을 뜨며 말했다. 나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교리를 가르쳐 주려 했던 것 같지는 않아. 그저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그대로를 전달해 주려 했던 것 같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말이야. 그녀의 말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렇다. 김철민 이등병의 영혼은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강요하거나 특정 신념을 주입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있는 곳의 평화로움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 주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 어떤 철학적인 논증이나 종교적인 가르침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는 잠시 동안 다시 침묵에 잠겼다.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방금 나눈 대화의 의미와 함께 이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경험이 가져다준 깨달음의 파편들이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가능성일지도 몰랐다. 거창하고 신비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낡은 생각의 틀을 깨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작은 위안과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창밖은 이제 제법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었던 양초는 거의 다 타들어가 마지막 불꽃을 힘겹게 태우고 있었고, 방 안에는 새벽의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길고도 짧았던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과 함께 우리를 찾아왔던 특별한 영혼과의 만남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외감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세션을 안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껴졌다. 이제 슬슬 김철민 이등병님께 작별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 밤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느라 많이 피곤하실지도 몰라. 그의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아쉬움과 함께 감사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 특별한 만남을 조금이라도 더 이어가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분의 평화를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준호는 다시 한번 포인터 위에 손가락을 가볍게 올렸다. 우리도 그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포겠다. 김철민 이등병님, 준호가 최대한 정중하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오늘 밤 저희의 어리석은 부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가르침과 위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당신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편안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평화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포인터가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에 화답이라도 하듯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을 풍기며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굿바이라는 단어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 멈춰 섰다. 우리 네 사람 모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이나 아쉬움과는 다른 아주 맑고 순수한 감동이었다. 한때는 서로 죽고 죽여야 했던 전쟁터에서 쓰러져간 젊은 영혼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건네준 마지막 인사. 그 인사 속에는 어떤 원망이나 미련도 없었다. 오직 평화와 감사. 그리고 우리를 향한 따뜻한 축복만이 담겨있는 듯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마지막 여운을 가슴에 새겼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기묘한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주 깊고 평화로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한 아침 바다처럼 이 기나긴 밤의 끝에서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스릴을 넘어선 어떤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의 가능성을 어렴풋이나마 경험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경험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아주 작은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 분명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다시 한번 현실의 아침을 맞이하는 일뿐이었다. 흔들렸던 불신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믿음과 함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위저보드 위 포인터가 굿바이라는 단어 위에 멈춰 선 순간 우리 네 사람 사이에는 아주 깊고도 평화로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밤새도록 이어졌던 기묘하고도 경이로웠던 영혼과의 대화가 마침내 끝을 구하고 있었다. 창밖은 이미 새벽의 푸른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거의 다 타들어간 양초의 마지막 불꽃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코끝을 간지럽히던 세이지 향은 어느새 옅어져 있었지만 그 신비롭고 정화되는 듯한 느낌은 여전히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듯했다. 박준호는 우리에게 눈짓으로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가 미리 조사해온 올바른 위저보드 사용법에 따르면 영혼과의 대화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세션을 공식적으로 종료해야 했다. 이는 우리가 불러낸 영혼이 평화롭게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의식이라고 했다. 준호는 포인터 위에 여전히 손가락을 가볍게 올려놓은 채 최대한 정중하고 진심을 담아 입을 열었다. 김철민 2등병님, 오늘 밤 저희의 부름에 응해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대화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은 저희에게 큰 위안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평화와 안식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제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디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그의 말이 끝나자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김철민 2등병의 명복을 빌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포인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우리의 마지막 인사를 묵묵히 받아들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미동도 없이 굿바이라는 단어 위에 머물러 있었다. 준호는 잠시 후 우리에게 천천히 포인터에서 손을 떼라고 말했다. 네 개의 손가락이 거의 동시에 나무 조각 위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 순간 나는 마치 아주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실이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미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신비롭고도 무거운 기운이 아주 조금씩 옅어지며 다시 평범한 새벽 공기로 되돌아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밤새도록 이어진 경험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피로감도 몰려왔지만 그보다는 어떤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충만함 같은 것이 더 크게 느껴졌다. 준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에 스탠드불을 켰다. 주황색의 따뜻한 불빛이 방 안을 채우자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었던 촛불들은 그 역할을 다했다는 듯 하나둘씩 힘없이 꺼져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위저보드판을 접어 가방에 넣었고 바닥에 흩어져 있던 세이지 젤을 치웠다. 그 모든 행동들이 마치 신성한 의식을 마무리하는 사제처럼 아주 신중하고 경건해 보였다. 김수미는 여전히 두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희미한 눈물이 어려 있었다. 최지은은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아주 맑고 평온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나, 이현석,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에 휩싸여 있었다. 어리둥절함과 동시에 엄청난 안도감, 그것이 내가 느낀 가장 정확한 감정이었다. 평생을 지배해왔던 나의 세계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그 폐허 위에는 오히려 더 크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김철민, 이등병의 영혼이 전해준 메시지들 죽음은 끝이 아니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순환과 평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나의 오랜 불안과 회의를 한순간에 녹여버린 듯했다. 이제 다 끝난 건가? 수민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그분은 편안히 돌아가셨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잠시 동안 더 그렇게 앉아 있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밤새도록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어 그 침묵을 깨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듯한 아주 깊고 따뜻한 침묵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밖이 완전히 밝아오고 서울의 아침을 알리는 자동차 소음들이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마치 아주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처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했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고 가벼웠다. 준호의 작은 자취방을 나섰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과 마주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밤새도록 우리를 감싸고 있던 그 신비롭고도 경건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앞에는 분주하고 현실적인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그리고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이어서 우리가 밤새도록 겪었던 일들이 정말 현실이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현실이었다. 내 손끝에 남아있는 포인터의 차가운 감촉, 코끝을 맴도는 희미한 세이지 향,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이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밤새도록 경험했던 모든 것의 생생한 증거였다. 우리는 준호의 집 앞에서 각자의 방향으로 헤어졌다. 특별한 인사나 약속은 없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의 경험은 우리 네 사람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해 주었고, 우리는 이 기억을 평생 동안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밤새도록 있었던 일들을 되씹었다. 김철민 이등병의 영혼, 그가 들려준 저 너머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내게 안겨준 엄청난 안도감. 이전까지 죽음은 내게 그저 두렵고 피하고 싶은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물론 여전히 죽음이 무엇인지, 사후세계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끔찍하고 절망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나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몸은 청은망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욱 또렷해지는 듯했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김철민 이등병의 평화로웠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사, 굿바이라는 단어 위에 멈춰섰던 포인터의 움직임을 그 순간 나는 아주 깊고 평화로운 감정이 휩싸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그런 자유롭고도 편안한 느낌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을지도 모른다. 두려움 없는 마음, 그리고 평화로운 영혼. 나는 그날 이후로도 한동안 그 기묘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분명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롭게 느껴졌고,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곤 했다. 물론 가끔씩은 그날 밤의 경험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우리 네 사람의 집단적인 환각이나 상상력의 산물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엄청난 안도감과 평화로움은 그 모든 의심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날 밤 위저보드 세션이 내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삶과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평화에 대한 아주 작은 하지만 소중한 희망. 그 기억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나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 분명했다. 그 기묘하고도 경이로웠던 밤이 지나고 며칠 동안 이현선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으로 세상을 살았다.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아침에 눈을 떠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볼 때도, 습관처럼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쳐들 때도, 심지어 지루한 강의실에 앉아 교수의 목소리를 들을 때조차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밤새도록 경험했던 그 불가사의한 일들이 끊임없이 되새김질되고 있었다. 김철민 이등병의 영혼, 그가 들려준 저 너머의 이야기들. 죽음은 끝이 아니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위로, 천국도 지옥도 없는 오직 평온함만이 존재하는 어떤 상태,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의 윤회,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이전까지 현선은
자신을 철저한 무신론자라고 규정해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종교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나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나 혹은 심리적인 위안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 완전한 소멸이라고 생각했고 사후세계라는 개념 자체를 비웃곤 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그녀가 평생 동안 쌓아 올렸던 그 견고했던 신념의 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동요나 심리적인 착각이 아니었다. 4명의 사람이 동시에 경험하고 확인했던 명백하고도 구체적인 사실이었다. 위저보드 위포인터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일관되었으며 김철민 이등병의 영혼이 들려준 이야기들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었던 혹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그의 신원, 이름, 계급, 사망연도, 그리고 그가 전사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전에 짜고 맞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물론 준호가 사전에 한국전쟁 전사자 명단을 뒤져 특정 인물을 설정하고 우리를 속였을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그의 진지했던 태도와 우리 모두가 느꼈던 그 강렬한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이 전하는 메시지 속에 담긴 깊은 평온함과 지혜는 결코 인간이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현선은 확신했다. 며칠 후 현선은 그날 밤 함께했던 친구들과 다시 만났다. 그들의 얼굴에도 여전히 그날 밤의 여운이 남아있는 듯했다. 우리는 마치 어떤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들처럼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날 밤 일이 꿈만 같아. 김수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흥분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가 정말로 영혼과 대화를 나눈 거겠지. 과학적으로 설명하긴 어렵겠지만 부정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박준호가 평소의 냉철함과는 달리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포인터의 움직임, 그리고 그 내용들, 단순한 아이디어 모터 효과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정교했어. 마치 정말로 어떤 지적인 존재와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지. 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날 밤 이후로 훨씬 더 차분하고 생각이 깊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어쩌면 그녀 역시 현서처럼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 것인지도 몰랐다. 현서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 더 이상 무신론을 고집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진실과 신비가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녀에게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깊은 안도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자유를 안겨주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가 김철민 이등병의 말처럼 평화로운 곳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현재의 삶을 올가맬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주어진 삶을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갑자기 특정 종교를 갖게 되거나 맹목적인 신앙인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탐구를 중시했지만 이제는 그 너머의 영역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 것이었다. 마치 어두컴컴한 방 안에
창문 하나가 열리고 그 창문을 통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풍경과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의 기억을 평생 동안 간직하기로 했다. 그것은 그녀의 무너진 무신론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이자 동시에 그녀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등대가 되어줄 것이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녀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김철민 이등병을 생각했다. 그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그가 말했던 그 평화로운 상태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곤 했다. 그리고 그럴 때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감사함과 함께 잔잔한 평화가 밀려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흑백 논리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삶과 죽음, 현실과 영혼,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모호하고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모호함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함께 삶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한때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내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믿게 된 이유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게 두려움 대신 평화를, 절망 대신 희망을,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선물해 주었다. 그날 밤 준호의 작은 자취방에서 시작되었던 기묘하고도 경이로웠던 영혼과의 만남은 그렇게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영원히 간직될 기억과 함께 그날 밤 박준호의 작은 자취방에서 경험했던 불가사의한 일들은 이현서의 삶에 깊고도 영구적인 흔적을 남겼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던져진 돌멩이가 만들어낸 파문처럼 그날의 기억은 그녀의 의식과 무의식 깊숙한 곳까지 퍼져나가며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견고했던 무신론의 성벽은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이전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이해와 가능성의 세계가 펼쳐졌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현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언제나 그날 밤의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혼란이나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둥으로 자리 잡았다. 가끔씩 힘든 일에 부딪히거나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은 회의감이 밀려올 때면 현서는 어김없이 그날 밤을 떠올렸다. 김철민 이등병의 영혼이 전해주었던 그 평온한 메시지들. 죽음은 끝이 아니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위로, 천국도 지옥도 아닌 모든 것이 연결되고 이해되는 평화로운 상태,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방식의 윤회. 그 기억들은 마치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처럼 그녀가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빛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음을 완전한 소멸이나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은 여전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슬픔 너머에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혹은 그들이 평화로운 곳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막연하지만 따뜻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위안을 가져다 주었고 삶의 유한함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현재의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 그날 밤 함께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박준호, 김수민, 최지연, 우리 네 사람은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비밀을 함께 간직하게 된 것이었다. 우리는 가끔씩 만나 그날 밤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놀라움이나 두려움보다는 잔잔한 감동과 함께 서로의 변화된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준호는 여전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중시했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게 되었다. 그는 그날의 경험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현상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민이는 원래부터 감수성이 풍부했던 만큼 그 경험을 통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된 듯했다. 그녀는 종종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지은이 역시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려 노력하는 듯 했다. 우리 네 사람에게 그날 밤의 위저보드 세션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이나 스릴 넘치는 경험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으며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위안과 깨달음을 안겨준 소중한 기회였다. 현서는 더 이상 위저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는 이미 그날 밤의 기억만으로도 충분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단 한 번의 강렬한 경험이었고 그 이상의 증거나 확신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알문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 가끔씩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면 현서는 김철민 이등병의 영혼을 생각했다. 그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지, 그리고 그가 말했던 그 평화로운 상태가 과연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보곤 했다. 그리고 그럴 때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감사함과 함께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사랑, 슬픔, 기쁨, 그리고 그리움 같은 감정들은 어쩌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서로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일지도 모른다고. 이것이 바로 한때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내가 이제는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게 된 이야기이다. 그날 밤 준호의 작은 자취방에서 시작되었던 기묘하고도 경이로웠던 영혼과의 만남은 그렇게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나는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신비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오히려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항상 그 기억을 간직할 것이다. 나의 오랜 불신을 깨뜨리고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그 밤의 기억을, 그것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